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밤 10시 27분, 헌병대여군 내무반 뒤쪽 보급창고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전등은 일부러 반쯤만 켜져 있었고 형광등 하나는 깜빡거리며 불안정하게 빛을 내뿜고 있었죠. 벌레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니고 창고 구석에서는 쥐 한 마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 안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어요.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강희설 하사는 목이 졸린 상태로 창고 바닥에 끌려왔습니다. 목 뒤에서 느껴지는 소나기의 힘이 너무 강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군복은 이미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입술 한쪽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상미 대위는 팔짱을 끼고 짐짝처럼 바닥에 내던져진 이설을 코웃음치며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강희설, 너 그딴 쪼무레기 주제에 어디다 감히 민원을 넣어? 너 하나 때문에 연대장이 국방부 사람들한테 깨졌다는 거 몰라? 도상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얼음 조각으로 누군가를 찌르는 것 같았죠. 옆에서 김병태 상사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혀를 찼어요. 요즘 애들은 뒤에 뭐 있다고 설치지. 강무가? 군인 명문? 여기선 필요 없어. 여기선 우리가 법이다. 그의 말투에는 오랜 시간 군대에서 굴러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악의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설을 보며 비웃었죠. 내 집안이 아무리 대단해도 여기선 소용없어. 우리가 널 어떻게 하든 아무도 모를 테니까. 이설은 가쁜 숨을 고르며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상미는 그 말조차 허락하지 않았어요. 입 열지 마. 내가 입 벌릴 때마다 우리 윗선이 위험해져. 그게 뭔 뜻인지 알아? 내가 오늘 어떻게 되는지가 다 내 입 때문이라는 뜻이야. 그 말과 동시에 선임여군 둘이 재빠르게 다가와 이설의 손목을 뒤로 아주 세게 꺾었습니다. 꺽!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가 났어요. 이설은 비명조차 제대로 못 지르고 신음만 흘렸죠. 그 순간 도상미 대위가 이설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창고 벽으로 끌고 갔습니다. 꽝! 이설의 이마가 시멘트 벽에 세게 부딪혔어요. 벽이 울릴 정도로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이설의 눈앞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변했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고 따뜻한 액체가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피었어요. 내가 신고한 그 비리, 그거 우리만 얽혀 있는 줄 알았냐? 위에 아주 더러운 사람들 많다? 너 하나 때문에 누구는 자리 날아가고 누구는 군에서 잘린다. 그래서 널 여기서 조용히 정리하는 거야. 알아듣겠어? 도상미의 말은 협박이 아니라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는 것 같았죠. 김병태는 피식 웃으며 담배를 바닥에 던져 발로 비벼 껐습니다. 인연은 답답해. 군대가 그렇게 정의로운 곳인 줄 알았나 보지. 우리처럼 10년, 20년 굴러본 놈들은 알아. 정해, 규율, 그런 거 없다. 그의 목소리엔 냉소와 함께 뒤틀린 자부심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는 힘 있는 놈이 살아남는 곳이야.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힘이 없으면 끝이라고. 도상미는 이설의 뺨을 군화 앞코로 툭툭 찼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군화 밑창으로 얼굴을 천천히 밟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구 딸이고 누구 집안인지는 상관없어. 여긴 군대니까. 군대는 나 같은 사람이 굴리는 거야. 이제부터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전부 내가 결정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선임 2명이 물통을 가져와 이설의 얼굴에 세차게 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시고 코와 입으로 물이 들어와 이설은 기침을 해댔어요. 젖은 얼굴을 보며 도상미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자, 이제 좀 말할 기분 들어? 이설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 단어만 뱉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상미 대위는 입가를 천천히 올렸어요. 승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렇지. 근데 말이야. 도상미가 뒤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이자 선임 하나가 구석에서 나무봉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맞을 짓은 충분히 했으니까 조금 더 맞아야지. 그리고 나무봉이 이설의 갈비뼈를 향해 휘둘러졌어요. 퍽! 둔탁한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1번, 2번, 3번.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작게 들렸죠. 이설은 신음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새벽 이설은 창고에서 의식 없는 상태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멍으로 뒤덮여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게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죠. 새벽 2시 구급차 한 대가 조용히 부대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경광등도 켜지 않았고 사이렌 소리도 없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차량처럼 조용히 사라졌죠. 그 모든 과정엔 보고서도 없고 기록도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대신 도상미의 휴대전화에서 짧은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정리 끝. 윗선 전달 완료. 이 메시지를 받은 국방부 모 처장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씁쓸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이젠 그 쌍둥이 둘만 잘 묶어두면 돼. 흔들리지 말게. 그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 새벽 4시 복도는 고요했고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조용히 들렸죠. 강이설은 산소호흡기를 단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기계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눈과 코 주변엔 검푸른 피멍이 퍼져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말라붙은 피가 앙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 뒤쪽에는 함몰 골절이라는 진단서가 붙어 있었죠. 왼쪽 갈비뼈 6개가 부러졌고 그중 2개는 폐를 찔러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의사 서단호는 차트를 보며 속으로 욕을 삼켰어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이건 누가 죽이려고 수십 번은 때린 몸인데. 그는 20년 넘게 군의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부상자를 봤지만 이렇게 잔혹한 폭행 흔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갈비뼈 골절 패턴을 보면 같은 부위를 반복해서 가격한 게 명확했죠. 게다가 머리 뒤쪽 함몰 골절은 둔기로 최소 3번 이상 강타당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이게 사고라니 말도 안 돼. 서단호는 차트를 덮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전사 훈련장에서 뛰쳐나온 강일인 하사가 병실 문을 부여잡고 들어왔어요. 언니.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투복 차림 그대로였고 이마에는 땀이 흥건히 맺혀 있었죠. 훈련 중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온 거였습니다. 이리는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가 침대 옆에 섰어요. 그리고 언니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언니 얼굴이. 이린의 목소리가 점점 흐느낌으로 바뀌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언니의 얼굴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죠. 한쪽 눈은 완전히 부어올라 감겨 있었고 뺨에는 군화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리는 떨리는 손으로 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 늘어진 손이었습니다. 언니, 제발 눈 떠요. 언니. 그녀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도상미 대위와 김병태 상사가 태연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마치 문병을 온 상급자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도상미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실 안을 둘러보고는 비웃듯 입을 열었어요. 아이고, 쌍둥이의 뜨거운 자매네. 언니는 맞고 누워있고 동생은 울고불고하고 그 말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아, 근데 난 말이야. 둘 다 별값어치만 올리려고 들어온 애들 아닌가 싶더라. 일인이 벌떡 일어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죠.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특전사 훈련을 받은 군인의 목소리였어요. 김병태가 과일 바구니를 탁자에 툭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유명하더라. 특전사에서 강무가 따님이라고. 근데 말이야, 우리 윗선이 그러더라. 그는 의도적으로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어요. 쟤네 쌍둥이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건드려 봤어. 그랬더니 어때?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리더라고. 일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죠. 언니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도상미가 손을 내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잘못? 너희 같은 애들은 군대 들어오면 무조건 맞아야 해. 아니면 군대가 굴러갈 수가 없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죠. 너희 같은 집안빨 군인 한 명 때문에 우리 국방부 윗사람들 자리까지 위태롭다는 걸 모르는 거야? 이리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으며 물었어요. 국방부가 왜 언니 사건을 막습니까? 그 질문에 도상미는 대놓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왜겠어? 너희 언니가 보고한 비리가 그냥 부대 내 비리 수준이 아니거든. 그녀는 한 걸음 일인에게 다가서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위로, 더 위로 올라가면 정치인 이름도 나와. 군 수뇌부 2명 이름도 나오고. 그러니 내 언니는 입 닫았어야지. 김병태가 담배를 꺼내 입에 물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언니는 지금 사고가 아니라 처리된 거야. 너희 같은 애들이 이곳에서 오래 버티면 안 되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일인의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도상미의 멱살을 거세게 잡아당겼어요. 눈은 완전히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지금 당장 다시 말해봐요. 언니가 처리된 거라고? 일인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순간 복도에 있던 헌병들이 급히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하사님, 진정하세요. 2명의 헌병이 일인의 팔을 잡아 도상미에게서 떼어냈습니다. 도상미는 군복을 가다듬으며 비웃었죠. 아, 넌 이제 끝났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강일인 하사가 상급자 폭행했습니다. 즉시 영창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때 병실 구석에 서 있던 서단호 의사가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는 조용히 메시지를 작성했어요. 수신자는 강무가 집안의 최고 어른인 강무영 예비역 대장이었습니다. 강희설 하사 상태 위중. 폭행 확실.
국방부 은폐 정황 있음. 즉시 조치 바랍니다. 메시지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서단호는 이 사건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복도에서는 1인이 헌병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내가 꼭 밝혀낼게. 꼭. 도상미와 김병태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강무가의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밤 10시 강무가 본가의 한옥 대청에서는 오래된 한옥 특유의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루 한가운데는 대대로 내려온 가온이 적힌 현판이 걸려 있었죠. 충성과 명예, 그리고 정의. 그 현판 아래 별이 수놓인 군복 5벌이 길게 걸려 있었습니다. 육군, 공군, 해병대. 강무가는 3대에 걸쳐 대한민국군을 지켜온 집안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긴급 호출로 모인 장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육군 준장 강중령이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그는 평소 과묵한 성격이지만 오늘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육군 소장 강철우가 들어왔죠. 그의 손에는 서단호 의사가 보낸 긴급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공군 중장 강문혁은 공군 작전사령부에서 급히 달려왔어요. 해병대 중장 강무현은 전투복 차림 그대로였고 합참 정책실장 강무진 중장은 국방부 회의를 중단하고 온 참이었습니다. 5명의 별이 한자리에 모인 건 1년 만이었어요. 테이블 중앙에는 서단호가 긴급 송부한 강의설의 중환자 진료 기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철우가 그 기록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갈비뼈 6개 골절, 그중 2개는 폐관통, 두개골 함몰 골절, 장기 파열, 전신 타박상.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이건 누가 확실히 죽이려고 때린 흔적입니다. 강철우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이를 악물었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문혁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어요. 국방부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고 라인은 장관실 바로 아래까지 올라갔다더군요. 그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계단에서 굴러서 갈비뼈 6개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함몰된다고요? 강무현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어요. 군 수뇌부도 얽혀 있다는 얘기군요. 그 말이죠? 정책실장 강무진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 서류가 신고한 부대 내 비리 보고서입니다. 군 물품 횡령, 예산 유용, 그리고 그가 21번 크게 들이쉬었죠. 정치인과의 유착 정황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국방부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에요. 바로 그때 대청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일인이 피투성이 전투복 차림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눈에는 핏발이 가득했습니다.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어른들. 1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언니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더 끔찍한 말 들었어요. 그녀는 병실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1인은 도상미가 병실에서 했던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전했어요. 윗선이 언니를 정리하라고 했대요. 정치인 이름도 나오고 군 수뇌부 둘도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랬어요. 쌍둥이는 오래 버티면 안 된다고. 우리 둘 다 집안빨로 별만 올리려는 애들이라고. 1인의 목소리가 흐느껴 끊어졌습니다. 강무현 중장이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저것들이 우리 조카한테 감히.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평생 전장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른 해병대 중장이었지만 지금처럼 화가 난 적은 없었죠. 강중령 준장은 말없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어요. 평소 냉정하기로 유명한 강무진 중장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이건 가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 전체의 문제예요.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우리가 지켜온 이 군대가 권력 때문에 부하를 죽이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강철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문제는 국방부가 이미 은폐 작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조작되었고 증거는 인멸되고 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죠. 제 부하가 방금 보낸 겁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이설이 사건 관련 파일이 대량으로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강문혁이 안경을 다시 쓰며 물었습니다. 삭제 명령은 누구 라인에서 나왔습니까? 강철우가 화면을 확대해 보여주었어요. 국방부 차관실입니다. 박연식 차관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차관급까지 연루되었다는 건 사건의 규모가 상상 이상이라는 뜻이었죠. 강무진이 탁자를 두드리며 선언했습니다. 내일부터 국방부로 갑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필요하다면 장관을 직접 만나겠습니다. 아니, 대통령까지 가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5명의 장성들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강중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형님들, 이건 전쟁입니다. 우리 조카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이 나라 군대를 지키는 전쟁이에요.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무연이 군복 상의를 여미며 말했죠. 별을 달고 있는 이상 우리는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별을 단 이유니까요. 1위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언니를 지킬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썩어버린 군대를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강무진이 1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1인아, 내 언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있다. 그 말에 1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례를 올렸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별들도 지금 가장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국방부 내부 상황실 3층 건물 지하에 위치한 이곳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공간이었어요. 회색 벽면에는 여러 대의 대형 모니터가 걸려 있었고 그 화면들에는 강희설 하사 사고 보고서 최중환이라고 적힌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몇몇 고위 간부들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회의 중이었죠. 보고서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계단 이동 중 불의의 추락, 부대 과실 없음, 개인 부주의, 단 3줄로 요약된 결론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붙은 국방부 고위 간부의 메모는 훨씬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언론 제보 차단, 감사 중단, 강무가 움직이면 가족이 군 수사를 방해 쪽으로 프레임 구성할 것, 필요시 쌍둥이 자매 전역 조치. 메모 끝에는 박연식 차관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강무가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박연식 차관은 창밖을 바라보며 냉소를 띄었어요. 강무가? 그 집안이 뭐 대단한 줄 아나? 별 몇 개 달았다고 해서 국방부를 흔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히려 좋아. 저들이 움직이면 우리가 공격할 명분이 생기는 거지. 또 다른 간부가 태블릿을 보며 보고했어요. 강철우 소장과 강문혁 중장이 오늘 오전 국방부로 온다고 합니다. 회의실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박연식은 피식 웃었죠. 오게 해. 어차피 보여줄 자료는 이미 다 준비했잖아. 조작된 보고서, 정리된 진술서, 깨끗하게 편집된 CCTV 영상. 완벽해.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철우 소장과 강문혁 중장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강철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 보고서 원본을 보여주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박연식 차관 옆에 앉아있던 관리관이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보여드릴 자료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는 이미 준비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강철우가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든 내용이 계단 사고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있었죠. 강희설 하사가 급히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뎠다. 비가 와서 계단이 미끄러웠다. 본인이 조심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강철우는 서류를 덮으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계단에서 굴러서 갈비뼈 6개가 부러지는 법이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건강한 20대 장병이 계단에서 굴러두개골 함몰골절이 생긴다고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강철우는 자신이 가져온 의료자료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서단호 군의관의 소견서입니다. 이설 하사의 부상은 명백한 폭행 흔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동일 부위를 반복 가격한 타박상, 둔기에 의한 골절, 목 졸림 흔적까지 있습니다. 관리관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위에서 더 건드리지 말라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문혁이 날카롭게 물었죠. 위라면 누구 말입니까? 관리관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니, 대답하면 안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강문혁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관리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방금 보낸 보고입니다. 내 상급자인 국방부 차관 사무실에서 이 사건 관련 파일이 통째로 삭제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파일 삭제 로그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삭제 시각, 삭제 권한, 승인자 이름까지 모두 명확했습니다. 박연식 차관 승인, 오전 2시 32분, 강희설 관련 파일 123개 영구 삭제. 회의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박연식 차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건 정보 보안 차원에서 불필요한 파일을 정리한 겁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강철우가 코웃음을 쳤죠. 불필요한 파일이라고요? 피해자의 진술서, 현장 사진, 초기 진료 기록이 불필요하다고요? 또 다른 국방부 간부가 끼어들었습니다. 소장님, 이해하십시오. 부대 기강이 흔들릴 수 있으니 이번 건은 조용히 넘어가는 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문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조용히 넘어가자고요? 한 명의 장병이 죽다 살아났는데 조용히 넘어가자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강철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국방부가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거요.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쳤어요. 여러분 모두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덮으려 한 사람들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강문혁이 서류를 챙기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장관을 만나겠습니다.
안 되면 청와대까지 가겠어요.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회의실을 나가자 남아있던 간부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 봤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박연식 차관은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무가 움직임 본격화, 대응 시나리오 가동 필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별 몇 개 달았다고 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지.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무가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를 그도 모르는 척할 수 없었던 거예요. 복도를 걸어나가는 강철우와 강문혁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에 달린 별이 복도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어요.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과 은폐, 정의와 권력 사이의 전쟁. 그리고 이 전쟁에서 강무가의 별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헌병대 막사안. 오후 3시 햇살이 강하게 내리쪼이는 시각이었어요. 강일이는 특전사 패치가 선명하게 붙은 전투복을 입고 가해자들이 있는 중대 건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병사들은 모두 1인을 보자마자 피해 숨었어요. 어떤 병사는 급히 화장실로 들어갔고 어떤 병사는 아예 반대편 복도로 뛰어갔습니다. 1인의 눈빛이 무서웠거든요.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분노와 슬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도상미 대위가 팔짱을 끼고 나타났어요. 어머, 쌍둥이 동생. 언니 대신 복수라도 하러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고 믿는 듯 했죠. 도상민은 천천히 1인에게 다가오며 비웃음을 흘렸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특전사 출신이라고? 여기선 그런 거 소용없어. 1인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몇 번 터치한 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상민은 그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죠. 뭐 하는 거야? 녹음? 증거 모으려고? 우습지도 않네. 그때 김병태 상사가 옆 사무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1인을 훑어봤어요. 너희 집안이 군대 망친다니까. 강무가 그냥 군에서 사고만 치는 집안이야. 김병태의 말에는 오랜 세월 쌓인 편견과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독을 뱉었어요. 별 몇 개 단 어른들이 뭐 대단한 줄 알아? 결국 우리 같은 실무자들이 군대 굴리는 거야. 너희 같은 애들은 그냥 장식품이지. 도상미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언니를 정리하라는 지시가 얼마나 위에서 내려왔는 줄 아냐?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장관실? 아니, 그 위야. 정치권이야. 국회의원들, 청와대 라인까지 다 얽혀 있다고. 1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1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도상민은 확인 사살하듯 천천히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어요. 내 언니는 처리된 거야.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처리된 거라고. 잘 기억해둬. 그녀는 1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내 언니가 신고한 비리가 얼마나 큰 건지 알아? 군 예산 수백억이 정치인 주머니로 들어간 거야. 무기 구매 비리, 부동산 투기 다 엮여 있어. 김병태가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언니는 입을 닫았어야 했어. 정해? 그런 거 부르짖다가 죽는 거야. 우리가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의 말에 1인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지만
그녀는 녹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어요. 더 많은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대위님은 명령을 받은 겁니까? 1인이 물었습니다. 도상민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당연하지. 연대장한테서 직접 받았어. 연대장은 사단장한테, 사단장은 국방부 차관한테. 라인이 명확해. 그녀는 자랑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한 게 아니야. 이건 조직의 명령이었어. 강희설 하사를 조용히 정리하라는 공식 명령. 찰칵. 녹음 파일 저장. 1위는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구석에서 지켜보던 후임 병사 4명이 떨리는 손으로 앞으로 나왔어요. 그들 중 가장 어린 이등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사님.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죠. 저희 다 봤습니다. 도상미와 김병태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등병은 계속 말했습니다. 대위님이 창고에서 강희설 하사님 때릴 때 저희 보급품 정리하러 갔다가 다 봤어요. 옆에 있던 일병이 거들었습니다. 나무봉으로 갈비뼈 때리는 것도 봤습니다. 머리를 벽에 박는 것도요. 상병 하나가 휴대전화를 꺼내 보였어요. 그때 몰래 녹음했습니다. 대위님 목소리, 상사님 목소리 다 들어있어요. 4번째 병사인 또 다른 일병이 말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새벽에 구급차 부르는 거 봤습니다. 상사님이 구급대원한테 돈 주머니 건네는 것도 봤어요. 조용히 하라고 뇌물 주는 거였어요. 4명의 병사들은 모두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너무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1위는 병사들을 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녹음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사님. 이거라도 강희설 하사님 도움이 된다면. 그들은 각자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1인의 휴대전화에 4개의 녹음 파일이 차례로 도착했죠. 도상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상급자 배신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어요. 김병태는 당황한 표로 병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새끼들이 진짜 죽고 싶어? 하지만 병사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어요. 1위는 휴대전화를 꼭 쥐고 말했습니다. 대위님, 상사님, 이제 끝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언니를 죽이려 한 사람들, 은폐하려 한 사람들,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도상민은 비웃으려 했지만 그녀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병태는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1위는 병사들을 데리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5개의 결정적 증거가 들려 있었어요. 가해자들의 자백, 목격자들의 증언, 폭행 현장 녹음, 뇌물수수 목격담. 이 모든 것이 이제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1위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이 순간 쌍둥이 자매 사건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폐할 수 없는 증거들이 확보되었고 진실은 이제 빛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6시 국방부 지하 3층 작전실. 이곳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었어요. 두꺼운 철문 너머로는 어떤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았고 내부에는 전자파 차단 장치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는 박연식 차관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 간부 5명이 둘러앉아 있었죠. 그들 옆에는 정치권 라인과 연결된 보좌관 2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놓인 대형 모니터에는
위기 대응 시나리오, 강무가 대응안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떠 있었어요. 박연식 차관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무가가 움직이면 곤란합니다. 그 집안이 지금까지 군 개혁을 몇 번이나 막았는지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조급함이 서려 있었어요. 한 간부가 서류를 넘기며 거들었습니다. 강무가 계열 장성만 현역이 5명입니다. 예비역까지 합치면 10명이 넘어요. 그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로서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간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맞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군 내부에서 상징과도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청렴, 원칙, 정의. 강무가는 그런 이미지로 뭉쳐져 있어요. 보좌관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 이미지를 무너뜨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보좌관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강무가를 사적 복수에 눈이 먼 집안으로 만드는 겁니다. 조카 하나 때문에 군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집안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박연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보좌관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강무가 장성들의 과거 인사 기록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강철우 소장은 10년 전 부하 인사 문제로 감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혐의로 끝났지만 다시 들춰내면 충분히 의혹을 만들 수 있어요. 다른 보좌관이 이어받았습니다. 강문혁 중장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문제 없었지만 언론에 흘리면 인상은 나쁘게 만들 수 있죠. 화면이 넘어가며 더 많은 자료들이 펼쳐졌어요. 강무현 중장의 작전 지휘 논쟁, 강무진 중장의 정책 결정 과정, 심지어 강중령 중장의 사소한 징계 기록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 간부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물타기가 가능하겠는데요? 박연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희설 하사 사건 자체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강무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는 화면을 받고 또 다른 문서를 띄웠습니다. 언론 대응 전략안이라는 제목이었죠. 첫째, 강무가가 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듭니다. 박연식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둘째, 쌍둥이 자매를 기강회의의 상징으로 부각시킵니다. 특혜 입대, 부적절한 특전사 배치, 이런 식으로요. 셋째, 강무가를 군 개혁의 걸림돌로 포장합니다. 구시대 군벌 세력이라고 낙인 찍는 거죠. 또 다른 간부가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증거들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병사들 증언이나 녹음 같은 거요. 박연식은 피식 웃었어요. 증거? 그런 건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증인들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병사들은 윗선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보좌관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강희설 하사의 평소 근무 태도, 상급자와의 마찰 기록, 이런 것들이요. 이걸 언론에 흘리면 피해자가 아니라 문제 있는 장병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거기에는 조작된 근무평가서와 허위 진술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십시오. 보좌관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강일인 하사의 특전사 배치 과정입니다. 원래 자격 미달이었는데 강무가 라인의 압력으로 들어갔다는 식으로 각색했어요. 실제로는 정당한 절차였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특혜로 해석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박연식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언론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한 간부가 대답했어요. 이미 세 곳의 언론사와 접촉했습니다. 특종 형태로 제공하면 기사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제목도 이미 정해놨어요. 군 명문가의 민낯, 조카 위에 국방부 흔드나 쌍둥이 여군의 특혜 의혹, 이런 식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박연식이 입을 열었어요. 그럼 강희설 하사 사건 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연식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버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쌍둥이 사건보다 강무가의 역풍이 훨씬 더 중요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강희설 하사 한 명을 희생해서 강무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게 더 이득이죠. 한 간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상미 대위와 김병태 상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잡히면 박연식이 손을 저었어요. 그들도 버립니다. 개인의 일탈로 처리하면 됩니다. 조직과는 무관하다고 선 긋는 거죠. 필요하면 그들에게 더 큰 죄를 뒤집어 씌워서라도 윗선은 보호해야 합니다. 보좌관이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타임라인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언론에 자료를 흘리고 모레부터 기사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안에 여론을 강무가 비판 쪽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연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강무가를 완전히 꺾을 수 있습니다. 저 집안이 군에서 가진 영향력을 뿌리째 뽑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감히 누가 간섭하겠습니까? 그의 눈빛에는 야욕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 대응이 아닙니다. 권력 구도를 재편하는 전쟁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박연식은 혼자 남아 창문 없는 작전실 벽을 바라봤어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강무가 별이 많으면 뭐합니까? 정치가 이기는 세상인데.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강무가의 별들이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지하 작전실의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니터의 불빛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강무가 대응안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성공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전국 장성들이 모이는 정군 지휘관 회의 현장에서는 국방부 대회의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300명이 넘는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자리를 채웠고 천장의 샹들리에가 그들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앞쪽에는 국방부 장관 이정훈이 서 있었죠. 그는 준비된 연설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안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장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그는 강무가 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첩보를 이미 들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설마 이 자리에 나타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바로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쿵! 묵직한 소리와 함께 강중령 준장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뒤이어 강철우 소장이 들어왔고 강문혁 중장, 강무현 중장, 강무진 중장이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5명의 별이 한 줄로 회의실 중앙 통로를 걸어 내려왔죠. 그들의 군화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관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이건 무슨...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어요. 장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강무가다. 전원이 다 온 거야? 무슨 일이지?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예비역 대장 강무영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그는 이미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곧았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예비역 대장 계급장과 함께 수십 개의 무공 훈장이 달려 있었어요. 한국 전쟁부터 베트남전까지 그가 걸어온 세월이 그 훈장들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강무영은 천천히 단상 앞까지 걸어왔어요. 장관 이정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대장님, 이건 현역 장성 회의인데. 강무영은 그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오늘은 예비역도 할 말이 있어서 왔네.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힘이 있었습니다. 강무진 중장이 앞으로 나서며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던졌어요. 쿵! 묵직한 소리와 함께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죠. 하사 한 명이 맞아 죽어도 국방부는 정치적 계산 때문에 덮었습니다. 강철우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희설 하사 진료 기록입니다. 갈비뼈 6개 골절, 폐관통, 두개골 함몰. 계단에서 굴러서 이렇게 됩니까? 강문혁이 태블릿을 들어 올렸어요. 목격자 4명의 증언입니다. 가해자들이 창고에서 계획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도상미와 김병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 언니는 처리된 거야. 위에서 명령 내려왔어. 정치인들, 군 수뇌부 다 얽혀 있다고.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이럴 수가. 정말 조직적 은폐였구나. 장성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무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국방부 차관실에서 증거를 삭제한 기록입니다. 박연식 차관이 직접 승인했어요. 123개의 파일이 영구 삭제되었습니다. 장관 이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뒤쪽에 앉아있는 박연식 차관을 바라봤습니다. 박연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강무진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단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 예산 수백억 원이 정치권으로 흘러갔고 무기 구매 비리와 부동산 투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희설 하사는 이걸 신고했다가 죽을 뻔한 겁니다. 강중령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장관님 묻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군대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했습니다. 한 명의 장병이 정의를 외치다가 죽어도 윗선의 이익 때문에 덮어버리는 게 우리 군입니까? 회의실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어요. 강무영 예비역 대장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단상 위에 섰어요. 70이 넘은 노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평생 군을 지키려 애써왔네. 한국 전쟁 때 16살에 입대해서 지금까지 이 나라 국방을 위해 살았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군이 국민이 아닌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걸 봤네. 그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300명의 장교들이 숨죽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함께 싸우다 죽은 전우들이 있네. 그들은 이 나라를, 이 군대를 지키려고 목숨을 바쳤지. 강무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은 뭐하고 있나? 부하를 지키지 못하고 진실을 덮고 권력에 빌붙고 있지 않은가? 장관 이정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강무영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장관, 오늘 여기서 결단하시게.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지 않으면 나는 제복을 벗고 국민 앞에 서겠네. 그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군은 스스로 썩은 살을 도려낼 수 없었다고 온 국민에게 고백하겠네. 그리고 이 회의실에 있는 모든 장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누가 진실을 외면했는지 밝히겠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장성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강철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대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강문혁도 나섰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건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장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한 육군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또 다른 공군 준장이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하나둘씩 장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0명, 20명, 50명. 결국 회의실의 절반 이상이 일어섰습니다. 장관 이정우는 땀을 흘리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면 재조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가해자와 은폐 관련자 전원, 군형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국방부 내부 조사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강무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박연식 차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관은 뒤를 돌아봤어요. 박연식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직무정지 조치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장관의 말에 박연식의 어깨가 무너졌어요. 강무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게. 우리 군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날이네. 그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장성들이 그에게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예비역 대장에게 바치는 최고의 경이었습니다. 강무가의 5별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장성들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 순간 국방부는 무너졌습니다. 권력이 아닌 정의가, 은폐가 아닌 진실이 승리한 것입니다. 며칠 뒤 국군 수도병원 특별병동 아침 10시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복도에서는 긴급 체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상미 대위 구속, 김병태 상사 구속, 폭행치사 미수 및 증거인멸 혐의였죠. 박연식 국방부 차관은 직무정지 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연루된 장교 14명은 보직에서 즉각 박탈되었습니다. 정치권 라인까지 수사가 확대되어 국회 청문회 회부가 결정되었어요. 군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국방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고 폭행과 가혹행위 전담 특별조사단이 창설되었어요. 조사단장에는 강무진 중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말했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군 기강을 뿌리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부대에 긴급 지시가 내려갔고 유사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실 안 강희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산소호흡기는 이미 제거된 상태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멍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많이 호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침대 옆에서는 강일인이 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일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일인? 이설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일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언니. 그녀는 언니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며 울먹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이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동생을 바라봤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리는 눈물을 닦으며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 병사들의 증언을 모은 것, 강무가 어른들이 움직인 것,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벌어진 일. 이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다들 나 때문에. 이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언니. 언니는 잘못한 게 없어. 언니는 옳은 일을 했어. 그리고 그 옳은 일이 결국 이겼어. 병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서단호 군의관이 들어왔어요. 강이설 하사 의식이 돌아왔군요. 다행입니다. 그는 차트를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복 속도가 매우 좋습니다. 곧 일반 병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의관님. 제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건 의관님 덕분입니다. 서단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의사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이런 일들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외면했죠. 하사님이 그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잠시 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복도가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복도로 나와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빛나는 어깨를 가진 강무가의 장성들이 일렬로 병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죠. 강중령 중장, 강철우 소장, 강문혁 중장, 강무연 중장, 강무진 중장, 그리고 맨 앞에는 흰머리의 강무영 예비역 대장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그들은 멈춰 섰습니다. 강무영이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왔어요. 이설과 이리는 급히 자세를 바로 하려 했지만 강무영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편히 있거라. 너는 아직 환자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험이 있었어요. 다른 장성들도 차례로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무영이 이설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강이설 하사.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가 외쳤던 정의는 혼자만의 외침이 아니었어. 우리 모두의 외침이었다. 이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장님. 제가 집안에 누를 끼쳤습니다. 강무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아니, 이 나라 군의 자랑이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 하나가 우리 군을 살렸다.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 썩은 시스템은 계속 유지되었을 거야. 더 많은 장병들이 고통받았을 거고. 강철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설아, 내가 보고한 비리는 전부 밝혀졌다. 수백억 원대의 예산 유용, 무기 구매 비리, 정치권 유착까지 전부 수사가 진행 중이야. 강문혁이 이어받았어요. 국방부의 특별감찰관실이 신설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야. 강무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군 인권보호관 제도도 강화된다. 내가 겪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야. 강무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어.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강중령이 조용히 다가와 이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그의 목소리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이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인도 옆에서 함께 울고 있었어요. 강무영이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 앞에 섰어요. 다른 장성들도 그의 뒤에 일렬로 섰습니다. 강무영이 낮고 힘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희설 하사,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그리고 강무가의 일원으로서 너는 우리의 자랑이다. 그와 동시에 별 13개가 병실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간호사들, 환자들, 의사들 모두가 숨죽이며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 빛이 장성들의 별을 더욱 밝게 빛나게 했어요. 하늘의 별과 사람의 별이 하나로 겹쳐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설은 떨리는 팔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아직 몸은 약했지만 그녀는 확실하게 경례를 올렸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표정이었습니다. 1인도 옆에서 경례를 올렸죠. 자매의 경례를 받으며 강무영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70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노장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눈물을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경례가 끝나고 장성들이 천천히 팔을 내렸습니다. 강무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권력이 아닌 정의가, 은폐가 아닌 진실이 지배하는 군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군대다. 그의 말에 모든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명의 간호사가 시작한 박수는 점점 커져서 복도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환자들도 의사들도 모두가 박수를 보냈어요. 이설과 이리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이겨냈다는 자부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두 자매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무가의 장성들이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당당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조카를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의 명예를 지켰고 정의를 세웠으며 무고한 장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썩어가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모든 군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은 이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1인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응, 언니.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군대의 시작.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국방부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군은 장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 전체를 개혁하겠습니다. 그의 사과는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수많은 군인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부패로 썩어가던 군을 바꾼 혁명의 시작점이었어요. 강희설이라는 한 명의 용기 있는 하사와 그녀를 지킨 별 13개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대한민국 군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사람의 별이 함께 빛나는 밤. 그것은 정의가 승리한 밤이었고 희망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